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시시한 시사로 함께하는 목요일 밤입니다. 시사하면 시사가 서사로 보이고 시사가 시시하던 시야가 사시였음이 드러난다. 예, 이런 모토를 내건 시시한 시사.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칠복이 그리고 춘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때요? 제가 오늘 두 분에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칠복이하고 춘자. 기억하세요? 제가 까먹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름을 지어주고 제가 까먹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사실 웃을 날이 아니죠. 오늘 세월호 참사 1년 되는 날입니다. 이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과언은 아니겠죠. 네. 어때요, 칠복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퇴보했다고 느껴질 만큼 예. 좀 안타까운 시간들이었고요. 예. 제가 세월호를 접한 게 예. 작년에 제 말년 휴가 때였는데 네. 공교롭게 제가 해양경찰로 대체 복무를 했었어요. 저 없어진 해체된 해경에. 네, 제가 그 발표 전에 예. 전역을 한 마지막 기수이기도 합니다. 이야, 역사적인 기수군요. 아니, 근데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해경이 그렇게 무능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겁니까?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나요? 제가 아니, 무슨 군복무를 거기서 한 건데 얼굴에 침을 뱉어. 아니, 솔직히 공익근무요원 제가 일기거든요. 네. 공익근무요원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내 얼굴에 먹칠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정말 해경이 그렇게 나사가 빠진 게 맞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해경한테 다 떠넘겨서 해경이 없어져야 할 만큼 이게 정말 어떤 그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하고 정확한 평가지. 난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이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고요. 아니, 어느 조직이나 네. 다 있는 그런 네. 일반적인 얘기 말고. 그러니까 썩어 빠졌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부패하고 그러니까 그런 근데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공무원 조직이랑 비교해봤을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윗분들을 대할 때 그 뭐라 그러죠? 군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좀 저는 체감상 네.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다, 방문하신다 하면은 네. 뭐 군부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경찰은 그래도 민간 조직이잖아요. 군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굉장히 좀 소란스럽고 많이 호들갑을 떠는 제가 보기엔 좀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권위적이고 관료적이다. 네, 그런 예. 것도 있고요. 제가 근무하면서 있던 그 서에서 높으신 분들은 배 타신 분들이 아니라 다른 시험을 보고 넘어오신 분들 계시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른바 바다 해자 해경인데 바다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양경찰이 세월호 참사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렇게 아주 단출하게 한번 물어보죠. 세월호 참사는 현재 해경의 태도로 봤을 때 네. 예상하기도 싫은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좀 예견이 됐었던 비극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랑 근무했던 다른 의경들 말을 들어도 네. 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네.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예. 만약에 정말 큰 사건이 났을 때 예.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조가 가능할까? 예. 그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해경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가장으로 도착한 그 100톤 함정 있죠? 113정인가요? 예. 제가 같은 톤수의 배를 탔었어요. 네. 9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정말 그 배에서는 생활 공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고요. 네. 그리고 그 톤수 자체가 멀리 나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맹골 수도까지 갔으면 네. 아마 그 배는 예. 좌우로 아마 오뚜기라고 하죠. 계속 그렇게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배 탔을 때도
굉장히 그게 롤링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심한 배거든요. 예. 오뚜기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배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배예요. 예. 굉장히 오래전에 건조된 배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보다 더 훨씬 열악한 배가 제가 근무했던 곳에는 더 많았어요. 아. 네. 기본적으로 구조하러 갈 만한 배가 없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00톤 뒤에는 자그마한 고무보트가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배들은 큼직큼직한 거 보시잖아요. 네. 영상으로. 그런 거는 기계가 크레인으로 이제 올려서 바다로 내려주거든요. 예. 근데 그 배는 손으로 해야 됩니다. 아. 손으로 걸어서 손으로 올려서 네. 옆에 라이프라인 걷어서 내려서 그러니까 그게 신속하게 누구를 구하러 가기는 좀 열악한 장비들이죠. 네. 그래요. 그건 너무 안타까워하네. 우리 해경의 현재 직원들이 그렇다고 다 직장을 잃은 게 아니라 좀 또 이름만 바꿔서 네. 국민안전처에 계시니까 네.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우리 칠복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네. 우리 춘자는 어땠어요? 1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 뭐 진짜 그런 참극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그날. 정말 악몽 같은 날이었습니다. 네. 그때 어땠어요? 저는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점심을 먹으려고 딱 핸드폰을 켰는데 네.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점심을 먹는데 왜 핸드폰을 켜요? 점심을 먹으면서 혼자 밥을 먹으니까 도서관에서 아. 핸드폰을 이렇게 딱 켰는데 한 줄짜리를 보는데 이렇게 제가 무슨 한겨레 알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탭하면 한 줄씩 있는데 그렇지. 뭐 배가 침몰했다? 예. 저는 구조됐다? 그게 예. 아니다. 또 그게 또 오보였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저는 안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네. 오. 뭔지 어째서? 알아서? 저는 그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근무해보니까 알지만 예. 생각보다 많이 허술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배 100톤 정도의 배를 정장을 하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예전부터 오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배경력은 되게 오래되셨는데 네. 그거 말고는 또 다른 이렇게 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직원분들한테 들었고. 예, 그래서 예. 전원 구조됐다고 하길래 네. 저는 제 친구들한테 그냥 예. 사실 이게 진실이 그러니까 아니길 바랬지만 예. 저거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예. 저게 저렇게 될 리가 없다. 우리 해경에서 이렇게 의무 복무를 한 우리 칠복이도 딱 봤을 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면 높으신 분들은 더 잘 알았을 텐데 근데 전원 구조됐다는 이 보도만 철석같이 믿고 아무 대처를 안 해가지고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애들이 안 보이냐고. 이런 봉창 두드리는 멘트는 아니고 말이죠. 이런 적폐로 점철된 이런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라고 하셨는데 1년 동안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칠복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사태가 막 일어났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마음 아파하고 네. 또 동정의 여론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반반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유일한 소득이 있다면 악마를 감별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걸 소득이란 표현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자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예.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바뀐 것 같아요? 춘자는 어때요? 저는 바뀐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감별하시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저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행동했었잖아요. 예. 다녀왔어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깃발을 들고 피켓을 들고 도로를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도 계셨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저 미친 애들 아직도 저러고 있네? 너네 때문에 버스가 지금 못 오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와, 어떻게 이렇게 같은 환경에서 나랑 같은 것을 보는데 이렇게 다르게 대처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같은 사람인데 과연 이게 정말 사람이야 이러면서 좀 바라보는 눈이 조금 예쁜 눈만은 아닌 걸로 변한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거기에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솔직히 우리 칠복이나 춘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70% 이상이고 네. 그렇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바로 그렇게 와서 야지 놓는 인간이에요. 야지. 예. 너무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네.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악마임을 커밍아웃하는 분들 보면은 참 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진도 나갈까요? 네. 네 오늘 10분 동안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사안을 저희가 또 짚어봤습니다. 그 공론화 과정에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게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여론조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배보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닙니다. 선체인양도 안 돼 있고 실종자도 9명이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배보상 논의는 의미도 없고 얼마 전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진도 근처 맹골수도 수심 44m 밑에는 아직도 세월호 침몰의 증거와 실종자 9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며칠 전 해수부에서는 침몰된 세월호의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에 정부는 실종자 가족에게 인양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색 중단 선언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양이 어렵나요? 인양의 절차, 인양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세월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심 44m 지점에 가라앉았습니다. 수심 44m. 내려가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우리 춘자도 당연히 없을 테고. 상상이 안 가요. 우리 칠복이는 어때요? 저도 바닷속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해경을 했다면서 어떻게? 물론 이제 공군도 공군에서 복무한 사람도 비행기 타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래요. 이 수심 44m는 이 도대체 얼마나인가? 우리가 한번 인양 사례가 있었던 천안함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천안함 같은 경우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거의 비슷한 수심의 지점으로 이제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게가요. 천안함이 1,200톤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는 말이죠.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6,825톤. 이게 벌써 6배 정도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천안함은 당시에 그 선체가 두동강이 난 상태였죠. 네. 인양할 때는 그러니까 두동강 난 상태니까 절반으로 중량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월호는 선체가 온전한 상태인데다가 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세월호를 수면 밖으로 들어올릴 경우에는 그 무게가 상당하겠죠. 그 배 안에 들어간 바닷물에다가 적재된 화물까지 하면은 10,000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월호와 크기가 비슷한 일본에 어떤 배가 있었는데 침몰한 선체를 끌어올릴 때 4등분해서 인양을 했는데 한 1년 걸렸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세월호는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해서 선체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들어 올려야 해서 작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또 게다가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해저 환경. 유속이 이 천안함 때보다도 빠릅니다. 천안함 침몰 지점은 최대 4노트였는데 여기는 최대 6노트예요. 노트가 그 배의 속력을 재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탔던 배들이 보통 한 17노트, 18노트까지 네. 나갔는데 예. 그게 바다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예. 직접 조타실에 앉아 계셔 보시면 예.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예. 그래서 6노트도 느린 속도가 아니거든요. 배 위 제가 배로 이동을 하는 속도로도. 네. 근데 이게 바닷물 속도가 이렇다고 하면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속하죠. 참
최악의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렇다면은 현대기술로는 도저히 인양할 방법이 없는 것이냐. 이런 악조건을 얘기하면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기 쉽겠죠. 근데 1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배인데 통째로 인양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또 시간이 1년이 지났어요. 세월호와 좀 비견한 사례로 천안함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한 20여일 만에 인양이 됐잖아요. 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는 또 게다가 길이가 145m인데다가 인양 때가 되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하자 해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6개월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예측이 되는데 일단 1년 6개월 이상 바닷물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레인의 쇠줄, 쇠사슬과 연결한 부위가 부서지거나 배 가운데 부분이 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동이나 인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맹골수도 진도 앞에 맹골수도는 바다 조건이 인양에 매우 불리하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속이 상당하다고 말을 했죠. 수중시야는 또 어떠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수중시야가 2배가량 좋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거차도라는 섬 쪽으로 일단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본격 인양할 것을 계획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게중심을 어디다 둘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세월호의 무게중심은 출항 당시 꼬리에서 60.35m 지점에 있었지만은 침몰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이동했을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내부에 그 화물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게다가 차도 잔뜩 실었다고. 네. 이게 뭐 그 침몰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무게중심이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 이건 또 어떻게 판단할지 여러 가지로 좀 난제입니다. 난제는. 예. 인양이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1년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인양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6개월 더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쯤에 인양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네요. 설계 기간을 2-3달 잡는다고 하면은 9월에서 10월쯤 돼야 수중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직후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춥습니다. 수중 작업이 어려워요. 때문에 애초에 1년 정도로 예상한 인양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내년 봄쯤 되면은 벌써 이게 2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패일 겁니다. 네. 인양하는 목적이 실종자 수색도 있지만 진상 규명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요. 네. 유가족이 이분으로 해달라 해서 위원장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 이분이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근까지 지내셨어요. 네. 제가 한번 만나 뵀는데 야, 참 굉장히 인격자입니다. 훌륭한 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은 이런 거예요. 젊었을 때 변호사 일을 할 때 워낙 호인이고 인간성도 좋고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의뢰인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떼돈을 벌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계속 이렇게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에 부합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인권 변호사 돈도 안 되고 인권 변호사가 대체로 좀 피곤하잖아요. 봉사에 가깝죠, 봉사. 거의 봉사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분을 2010년에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채식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채식이요? 예. 남한테 모나게 이렇게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진상조사가 얼마나 매섭게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아주 이석태 위원장. 인양은 시기가 중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1년인데 1년 중에 조사관들이 선체에 가서 의미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조위 종료 전에 인양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했는데 특조위가 언제 결성됐습니까? 1월쯤이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올해 안에 이게 인양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봄쯤 인양한다. 그러면 특조위는 이 선체를 구경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체를 봐야 됩니다. 네.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계속 인양을 차일피일 미루고 사회적 논란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정부가요. 네. 이게 인양 시기를 최대한 늦춰가지고 어떻게든 진상규명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아요.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인양할지 말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이러고 있어요. 여론조사?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로 하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론조사로 하겠다. 근데 때마침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가 실린 그날에 한국일보하고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60에서 70%가 인양해야 한다 이렇게 네. 나왔어요. 네. 그럼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기준 장관의 전제가 달렸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들지 이걸 밝혀서 그래도 국민들이 오케이 이러면은 그때 이제 인양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치사하지 않아요? 이게 비용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큰 비용인가? 예.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해봤을 때 지금 뭐 4대강 사업이나 네. 그다음에 자원 외교로 인한 방산 비리도 그렇고. 네, 이미 드러난 사실들이 몇조 원, 몇십조 원에 달하는데. 네. 지금 지금 인양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억에서 2,000억?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00억인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예. 네, 이게 이렇게 좀 큰 돈인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치고는 예. 그렇지 않나. 이게 바로 여기서 이자들의 멘탈리티가 드러납니다. 멘탈리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스펠링을 어떻게 쓰냐 이런 건 묻지 않는데 네. 부등호를 어디에 두느냐. 한술 더 뜨는구만. 신자가. 보세요. 세월호 관련해서 네.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 이걸 발표하면서 말이죠. 네. 유족들이 뭐 어떻게든 선결해달라,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라고 요구한 바 없는 배상보상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1인당 뭐 몇 억,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뭐 돈 액수 전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한 또 호기심을 자극할까봐. 근데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또 이렇게 뭐 액수가 나오니까 아이고 뭐 시체팔이 해가지고 때 돈 버셨네. 팔자 고치겠네. 이런 미친놈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럼 미친놈이라고 말해도 그 돈 줄게 돼요? 그러면 네. 그 돈 줄 테니까 당신 자식이랑 바꾸겠냐. 작년에도 보면은 유가족분들이 야당과 세월호 진상규명 방법을 놓고 논의를 할 때 네. 야당 쪽에서는 대충 여당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유가족분들이 이런 거죠. 기소권,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그걸로 뭘 하겠냐. 감이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정말 힘주어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야당은 또 이렇게 유가족 또 편에 안 서면 또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질질 끌려 다녔다라고 보수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그때 보수 언론이 유가족분들한테 뭐라고 이제 별명을 지어줬냐면은 야당의 상황이라고.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당의 상황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아니 상황을 하려고 유가족이 된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가족 시키지 말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배상보상? 아니 자식을 살려만 주세요. 그런 돈 차라리 낼게 그 액수만큼 이러실 유가족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자들이 무슨 돈 벌었다? 야, 아니 어떻게 유가족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들끼리 이불 속에서 뒤집어쓰고 얘기를 해도 악마라고 할 판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보세요. 배상보상 이 이야기하면서 왜 시행령 그걸 발표했겠어요? 그러니까 시행령 내용이 뭔가 문제가 많은데 유가족이 반발할 게 뻔한데 이 유가족들이 막 득세하면서 목청 높이고 정부에 항의를 할 상황에 아예 여론에 비아냥을 사도록 만들어서 유가족의 발언권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돈 진짜 때문에 치사하고 졸렬하고 비열해요. 비열하죠. 네. 이런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뭐 얼마가 들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점점점 이게 뭡니까?
이게 많이 드니까 못하게끔 여론몰이. 그렇지. 편가르는 거죠. 그렇지. 네. 돈. 지금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습니까? 안전과 관련한 규제 다 없앤 거 아니에요? 기업들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네. 그 돈 때문에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건데 수습하자고 하는 마당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돈. 돌아버려요, 진짜. 돈 정권입니다. 네. 돈 정권. 돈 정권. 네. 지금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실제로 그런 강력한 의심을 유가족분들은 품고 계십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 아래에서는 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호 네네. 작년에 그 유족들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뭐 유가족들이 참여하고 뭐 또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조사기구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정부에서 했던 얘기 여당에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피해자다. 당사자다. 피해자가 이렇게 진상조사에 참여하면은 본질을 흐릴 수 있고 객관성을 잃을 수가 있다. 창조적이네요. 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요. 그 반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네. 정부하고 그자들은 가해자 아니야, 가해자. 정보는 왜 집어넣은 그 거야? 가해자가 왜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요. 아니 피해자는 들어가면 안 되고 가해자는 들어가도 되는 뭐 이런 식의 그 논리가 세상에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현 정부에게서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요. 이건 뭐 사실 이제 의견, 뭐 제가 어떤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 주관적인 그런 의견인데. 네.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네. 뭐 민군 뭐 혹은 세계 여러 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들여다봤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이 여러 가지로 허점이 많습니다. 뭐 민군 조사위원회 결과가 뭐 한마디로 북한에 의한 폭침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총론은 그래요.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총론과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MB 정권 때 아닙니까? 네. MB 정권 때 이 천안함과 관련한 그런 진상이 다음 정권 때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력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것도 뭔가 감춘 것들이 많고 또 감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다음 선거 때 이 진짜 공정선거가 이루어질지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전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1년 전에 확인하고도 은폐해왔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게 인양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요거를 따져본 다음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인양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미 1년 전에 인양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껏 인양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본 것처럼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인양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단 말이죠. 보궐선거가 며칠 남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만약에 영국의 TMC사라는 곳 세월호 인양 자문을 담당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난해 5월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은 검토 결과 인양의 성공 확률이 높고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대안 방식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보고됐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만약에 당시 5월에 이런 의견을 들어서 당장 6월, 7월에 이렇게 인양을 했더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금방 진상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정부가 바라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어왔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와서 또 기술 검토를 맡겠다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에는 또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유족들이 비판하는 부분이 세월호 시행령인데요. 네. 시행령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네. 세월호 시행령 이게 뭐냐면은 120명 정도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직원을 둔다는 것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서 정부 기구가 이렇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90명으로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줄였어요. 120명이 활동할 것을 90명으로 줄였습니다. 네. 왜 줄였을까요? 또 줄인 인원들을 보면은 민간위원들이 많습니다. 민간위원이요? 네. 그 나머지는 뭐냐? 정부 공무원들. 정부가 가해자라고 판단된다면은 가해자가 이렇게 가해자가 열심히 조사를 하도록 열심히 더 많이 조사하도록 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은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이 48대 40입니다. 사실 이런 그 진상조사 특유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은 민간인 비율이 훨씬 많아야 하는데 48대 42. 민간인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힘을. 게다가 또 기획조정실의 힘을 잔뜩 실어줍니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 이 업무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이 기획조정실. 여기는 일반직 공무원이 실장을 맡게 되고요. 파견된 공무원들이 또 상당한 수가 배치가 되고요. 뭐겠어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직원들이 자기의 모 조직을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가해자가 지금 가해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가족이 이렇게 추천한 이석태 변호사긴 하지만 그냥 위원장만 하시라. 밑에서는 그냥 공무원들끼리 알아서 잘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세월호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진상규명을.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현 정부를 감시를 해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네. 신고한 시점이 8시 58분인가 그랬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아침 8시 58분 이전까지는 유병헌 책임이지만 그 이후 책임은 박근혜 책임이다. 네.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죠. 네. 사고가 난 건 그렇다 쳐도 네. 거기를 최대한 빨리 구조하고 예. 네.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 어쨌든 정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관들이 협력해서 네.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어쩌면 제일 높으신 분의 역할인데 예. 그분이 뭐 어디 계셨는지 뭐 모른다고 하니까 네. 한동안 그 정부 내에서는 유병헌 책임론으로 잔뜩 네. 힘을 실었죠. 구원파가 틀면 나오더라고요. 예. 네. 왜 그러겠어요? 정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예. 유병헌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가장 안타까워했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셔도 네. 뭐 들으신 분들 다 알 겁니다. 네. 살아있다면은 그냥 뭐 계속 잡으러 다녔어요. 검찰에 소환시키고 재판받게 하고 막 그러면서 네. 뭐 틀면 나왔을 거예요. 유병헌에게 몽땅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랬을 텐데 이 시신으로 발견됐으니 참 이 세월호 인양 지금 유족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5월에 가능하다. 인양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받아놓고 이제 와서 계속 딴소리 하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예, 이런 정부의 태도, 행태 우리가 분명히 감시하면서 이자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로 인해 제 한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완구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현직 총리가 목숨을 건다면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그가 죽기 직전에 남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리스트가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숨지기 전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친박근혜 인사들에게 검은 돈을 줬다고 털어놓았는데요.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죽은 사람은 증언은 너무 절박하고도 구체적입니다. 몇 시간 뒤 세상을 하직할 사람이 굳이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코지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예. 성완종 회장이 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거죠? 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제일 먼저 수사를 받은 셈이었죠. 네. 지난 3월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하자. 척결하겠다 뭐 이렇게 네. 힘주어서 얘기를 했고 저는 그때 어디서 밥 먹다가 그게 갑자기 방송이 끊기고 뭐 뉴스 속보 같이 뜨더니 그 이완구 총리가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똥딴지 같이 저러나 봤더니 이거 속에 있어. MB 자원 외교를 털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었죠. 자기 앞날을 예언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 성완종 회장은요 MB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친박근혜계예요. 네, 그렇다고. 근데 이 사람은 MB계로 몰리면서 마치 그 자원외교에 무슨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망신당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분을 타겟으로 한 거죠? 친박근혜 인사들이랑 친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한 10대 천재 중에 한 명으로 꼽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에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분석한 게 있는데요. 성완종 전 회장의 그 삶의 이력을 따져보면은 기구합니다. 이분 초등학교 중퇴예요. 네,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어머니가 있는데 그 술집 여성을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술집 여성이 아주 기고만장하게 나가라고. 조강지처인 어머니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결국 나갔고요. 이 성완종 회장이 장남이었는데 아줌마가 왜 우리 엄마 나가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들어서 따귀를 쫙 하고 날리고 성완종 회장은 그 뒤로 이 술집 여자하고는 뭐 도저히 친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술집 여성이 그 집을 술집으로 만들어버렸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완종 회장이 참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친어머니가 서울 영등포 한 의사 집에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식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올라갔어 이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그만두고 엄마를 만났지. 엄마는 자기를 찾아온 초등학생 아들을 보고 실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심부름하고요. 신문 배달하고요. 장사하고요. 그런데 이 성완종 회장은 어떻게든 한번 내가 성공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정말 남들보다 몇 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1,000원 갖고 장사를 시작해서 거대 건설사 회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하고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간 정치권에 줄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이 권력자와 가까우면 내 삶이 비교적 평탄해진다. 어려움이 없어진다. 이런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정치인들에게 줄을 댔고요. 그 정치인들에게 뭐 돈도 줬고요. 예전에 그 JP라고 알죠? 네. 종필이 형. 김종필 아저씨가 30억 가져와. 이랬나 봐요. 그때가 아마 2002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민련 총재로 있을 때. 원종이 30억 가져와. 그랬는데 뭐 30억을 조달할 만큼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고 근데 16억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최선을 다한 거지. 그래가지고 2004년 총선 때 자민련의 비례대표 1번이 김종필, 2번이 성완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뜨면서 종필이 형도 떨어졌어. 노회찬? 그렇죠. 노회찬 형이 되는 바람에 종필이 형도 아웃된 거죠. 뭐 당연히 완종이 형도 아웃이고. 완종이 형.
하여튼 성완종 회장은 끊임없이 이렇게 정치권에 줄을 댔고요. 결국 2012년 총선 때 선진통일당, 지금은 한나라당하고 합당을 했습니다만은 자유선진당 의원으로 충남 서산에서 당선됩니다. 서산이 바로 자기 고향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에 대선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고요. 열심히 뛰었다. 예, 그리고 2013년 봄에 충남 부여 청양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현 이완구 국무총리가 출마를 합니다. 재선. 그때 이 성완종 당시 의원이었죠. 이분이 찾아가가지고 돈 3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나왔죠. 이 불법 자금인 거죠, 이게.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뭐 사람 만날 때 돈 쓰는 거를 전혀 뭐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돈을 이게 엄청나게 억척스럽게 뿌렸는데 자기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구속되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돈 줬던 사람들,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 다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다 씹었던 것 같아요. 배신감이. 네,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게.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말로만. 말로만이라도 하면은 큰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유시민 전 장관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짚어내느냐. 성완종 전 회장이 초등학교 중퇴 아닙니까? 대한민국 같은 학벌 사회에서 학연지연. 이 성완종은 그야말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죠. 그 돈으로 이렇게 맺어진 인연인데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연이 중요한데 만약에 성완종 회장이 서울대 연구대 출신이라면 아니 이 정권에서 잘 나가는 성균관대 출신이라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그거는 아주 대단히 현실적인 분석이기도 해요. 일단 칼을 뽑았잖아요. 지난 3월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칼을 뽑았으니 뭐 호박이라도 찔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검찰은 이제 나름대로 내사를 해가지고 어디를 먼저 손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내사 결과 뭔가 짚히는 데가 있는 데를 보고했겠죠? 그 위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성역 없이 수사해, 아무나 수사해, 건수 잡히면 다 기소해 이러겠어요? 나름 다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순서. 근데 1순위로 성완종 씨가 올라갔단 말이죠. 이분이 좀 너무 약간 물은 분이 아니었을까. 그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쎄 바로 그 부분이죠. 검찰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얘 이렇게 잡아 넣어도 기업 다 통째로 망하게 해도 뭐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누구한테도 항의 전화가 오거나 야 너 왜 그분을 건드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성완종 전 회장을 갖다가 저렇게 검찰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 탈탈 털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원외교 관련해서 털었는데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누라, 자식들까지 다 탈탈 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분노가 나는 거죠. 아, 요거 누구 작품일까? 이완구가 했겠구만. 이완구 같은 충청남도 출신이거든요. 성완종은 서산, 이완구는 부여 청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충청남도면은 뭐 만날 기회가 많지 않겠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완구가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까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꼭 자살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분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날이 4월 9일이었거든요. 아침 6시에 경향신문 기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혹시 그 녹음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개된 거. 2시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의 목소리 치고는 너무 태연하고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마치 난 저 라디오 전화 인터뷰를 듣는 줄 알았어요. 좀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분은 뭐 어떤 신병을 비관해서 마음이 심히 약해져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 죽음을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불꽃으로. 네.
뭐 불꽃이라고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근데 이완구를 비롯해서 내가 저 전화를 했는데 날 씹어 그렇게 돈 받아 처먹고 이 나쁜 놈들 한번 엿먹어봐라. 빅녀시다 하면서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한겨레와 함께 정권에게 눈치 안 보는 그런 신문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 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조선일보는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적으로 뭐 물론 이제 견해를 달리할 때도 있지만은 대체로 박근혜 정권이 망하는 걸 바라진 않는 신문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아무리 위력이 있다 하더라도 조선일보는 배제한 채 경향신문. 이 경향신문은 성완종 회장과는 완전히 결이나 노선이 다른 신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신문을 택해가지고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진짜 이 성완종 회장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또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비망록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네. 심지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 뭐 물론 그것이 그 사람한테 돈 줬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그 액수가 적시돼 있고요. 또 남몰래 이렇게 장부 같은 것들 혹은 어떤 상대방이 돈 잘 받았다는 식의 어떤 진술을 담은 뭐 이런 증거들 이걸 확보한 것은 아니겠는가. 그걸 그리고 최측근한테 남겨놓고 본인은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그냥 이분이 예를 들어서 구속되기 전에 나 누구한테 돈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또 그렇게 얘기해봐야 미친놈 저기 구속되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단 말이죠. 전혀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이렇게 인정받기 힘들단 말이죠. 네. 이분으로서는 진짜 큰 복수를 하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겠는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한 분이기 때문에 멘탈은 갑 중에 갑이 아니라 캡 이 정도로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자살을 한다. 이거는 어떤 비관을 해서 낙담을 해서의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은 새누리당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인터뷰를 한 1시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향신문이 다 녹음을 했고요. 근데 경향신문이 하나씩 깝니다. 한 3차까지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녹취된 거 공개한 거 지금 4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분의 1 정도 깐 것 같아요. 이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살라미가 뭐냐면 소세지인데 이게 이제 아주 얇게 써는 거. 그러니까 그 전체 통으로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얇게 썰어서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저쪽이 무슨 패를 갖고 있는가? 성완종이 뭔 얘기를 하고 저렇게 경향신문한테 폭로를 했는가? 이 정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빨리 경향신문은 공개하라. 압수수색 해야 된다. 권성동이가 검사 출신 그 또라이지 언론사 취재한 건을 갖고 압수수색한다니 이런 불안하죠 지금. 도대체 이게 발상을 해도 무슨 그런 아무리 똥줄이 타도 그렇죠. 이게 또 똥줄이 탄 모습을 보면은 진짜 많이 불안하고 뭐가 있나 봐요. 뭐가 진짜 상당히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점에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토일이. 예. 이완구 총리. 기사가 계속 나오던데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막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데 비리의 뿌리를 뽑다가 자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뽑았는데 너무 자기가 궁금해요. 나와. 너무 궁금해요. 지금 계속 SNS에 정홍원 총리가 나오고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떤 사람 인공호흡하는 네네네 심폐소생술하는 완구야 숨 쉬어. 그 만드신 분도 참 진짜.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본인이 뭐 비리와의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1차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이제 본인이 오케이를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성완종이 1번 타자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성완종 회장 복수국을 펼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자, 성완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 자살 전날에 성완종 회장을 만났던 측근들에게
이완구 씨가 15차례나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의 강압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 총리다. 뭐 이러면서. 다 말해라. 네. 이랬다는 거예요. 뭐 무슨 본인 이야기로는 조의를 표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뭔 조의를 표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방 살펴보면 다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단 뭐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추궁을 받았겠죠. 자, 그랬더니 자기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 네. 성완종으로부터.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경향신문이 거짓말인 게 털어놨어요. 예, 짠. 갖고 있던 그런 카드를 꺼내죠. 3천만 원을 이완구가 받았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일국의 국무총리,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이 국무총리가 지금 피의자가 된 거예요. 뇌물수수죄로 그럼 기소해서 지금 2013년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소시효 7년이에요. 연장됐죠, 이게.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죠. 글쎄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분은? 근데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바로 탈탈 바로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상대가 국무총리란 말이죠. 검찰의 수사에 의지가 있어 보이나요? 지금 검찰에서는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사팀이 참 웃긴 게 뭐냐면은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원은 검찰과 다르게 독립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저 검찰은 이제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법무부가 행정부 아닙니까? 검찰이 어떻게 보고하느냐.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에게, 총리는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겠죠?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자, 그런데 총리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돈 받은 걸로 이게 지목당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니, 지금 피의자들이 보고라인에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일단 지금 직무를 스스로 그만두든지 사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희 방송이 나가는 시점쯤에는 뭔가 결행을 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냥 쌩까고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참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은 전대미문의 상황이죠. 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일들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을 갖고 검찰 보고 수사하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특별 검사, 특검 이거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여당 원내대표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는 게요. 성완종 회장 이 사람 상대로 해서 자원외교 수사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 별건 수사라고 하죠. 딴 혐의는 없나 해서 먼지를 털털 터는 이런 별건 수사를 시도했단 말이죠. 그런 검찰 권력이 이미 신여가 돼가지고 위에서 그 하명 떨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옮겨가는 이런 그대로 그냥 수사하는 이런 검찰에게서 무슨 공정한 공명한 수사 게다가 그 누구도 아닌 친박 실세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검찰 수사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는 한 이 수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냐. 한 6번을 탔거든요. 지난 금요일부터. 기사님께? 네, 기사님께 물어봤더니 6명 중에 5명이 그거 택했어요. 다들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제가 아직 24살이라서 많이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정권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스캔들이 원래 이렇게 많나요? 아니 근데 이 건은 전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희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대선 자금과 관련한 문제기도 하잖아요. 뭐 이완구 씨가 돈 받은 거는 이제 자기 이제 재보선 때 나왔던 건데. 근데 이 지금 새누리당 뭐 뿌리를 민자당부터 한번 따져보죠. 92년 대선 이후부터 공명선거를 한 적이 없는 당입니다. 이번에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여태까지 했던 대선에서는 모두 다 부정
부정한 이런 그 국법 질서를 어기고 이런 정당이야말로 너무나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이게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한당을 정당 해산하고. 예. 자, 오늘 하여간 시시한 시사는 너무 현안이 막대해서 너무 현안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뭐 취업 시험에는 절대 나올 리가 없는 그런 현안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주간에 또 우리 만나서 한번 한 주 동안의 이슈들, 특히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할 테고 한번 좀 지켜보시죠. 네. 이 성완종 회장 사건은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란 점 우리 청춘들께서 반드시 이걸 유념하시고 명심하겠습니다.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